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에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에서는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와 함께하는 경제합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정치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어제 오후 경북 안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인근 마을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고 밤새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현재 그곳 상황 어떤지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권순철 이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밤새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신 거는 어디신가요? 지금 마을에서 나와서 대피하는 인근 주위에 그 마을 회관에 있습니다. 아, 마을 회관에 계시는군요. 예. 예, 지금 마을 쪽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젯밤에는 바람이 세서 마을을 이제 통과하고 마을 옆에 산에서 지금 불이 좀 붙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주민들은 다 대피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몇 가구나 됩니까? 가구 수는 한 17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럼 170가구 주민들 모두 지금 이장님과 함께 마을 회관에 모여 계시는가요? 뭐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이제 친척 집에 가신 분도 있고 자식분들 집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회관에 대피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인명 피해는 지금까지 없죠? 현재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파악되는 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고령층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 안전 문제도 안전 문제지만 건강 문제가 신경이 쓰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회관이 좀 따뜻하고 인근 주위에 우리 마을이 아니고 인근 마을 회관에서 좀 배려를 해줘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 불길은 그 옆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잡힌 상태인가요? 아니면? 네, 지금은 저녁에는 바람이 안 불어서 자연 이제 진화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 헬기가 이제 투입되면 좀 진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람만 안 불면. 지금 아침에는 어떤가요? 지금 바람이 좀 부나요? 괜찮습니까? 지금은 좀 잔잔합니다, 바람이. 그럼 오늘 내로 진화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가능하겠습니까? 헬기가 많이 투입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큰 피해 없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의 권순철 이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자,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시작합니다. 민동기 기자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오늘 의협 문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파업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19일요? 네. 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의사협회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단체 행동을 예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집 의협회장의 입장은 자체적인 자율징계권을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율징계권을 달라? 그렇습니다. 법안 처리 시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이 지난 토요일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또 지금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근데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바로 좀 멘트가 좀 센 것 같은데. 저는 예.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지금 이제 국회가 논의한 이 법안이라는 게 예. 의사들이 범죄자가 될 경우에 이제 여러모로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해소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이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병원에 예를 들면 내가 진료를 받아야 되는 의사가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다든지 예. 그럴 경우에 그 의료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계 입장에서도 그러한 의사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걸러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퇴출이 되는 게 그렇죠. 오히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법을 추진하자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백신 접종에 이제 좀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의사들이 굉장히 평소에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이 정도의 범죄는 안 저지를 거 아니에요? 금고 이상의 어지간해서는. 그렇죠. 실제 따져봐도 예.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뭐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데.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려면 이제 뭐 중범죄 이상이 돼야 되니까.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좀 반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지금 뭐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최근 5년간 의사들이 중범죄 있지 않습니까? 예. 저지른 걸 연평균 한 30-40명 정도 된다고. 30-40명? 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그 전문 직종 있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박탈이 되거나 일정 기간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근데 그렇죠. 의사만 여기서 지금 예외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걸 추진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그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요. 예.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만약에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큰일이겠죠? 경우에는 예. 금고형 이상이어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거는 또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협은 뭐 계속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제 반론을 펴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교통사고만 일으켜도 뭐 의사 면허가 뭐 박탈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병원 내에서 이제 뭐 의료법이나 이런 데서 내부에서 무슨 회계 문제나 이런 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도의적인 책임을 뭐 병원장이 진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법적인 어떤 분쟁으로 갔을 경우에 그것도 뭐 면허 박탈이 될 수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공세를 막 펴고 있는데 예. 혹시라도 이 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뭐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런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합리적으로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아마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는 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이렇게 거의 이 법안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일상적인 어떤 면허 박탈의 공포에 시달려야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상임위 통과됐고 아직 법사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전체 회의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법사위 통과되면 예. 바로 이제 자기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또 할 수 있겠네요.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견 수렴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또 의사들도 의협이 이거 총파업을 하자 이렇게 하면 과연 그렇게 많이들 참여를 할까? 저는 좀 그것도 의문이고 왜냐하면 반신반입니다. 그렇죠. 예.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예. 그런 죄 지은 의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제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상당하거든요. 예,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도 사실 의문입니다. 예, 잠시 후 3부에서 의협 그리고 의협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찬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이번 주에 접종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26일 이제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예. 대상은 요양병원 시설의 65살 미만 입소자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27일부터는 의료진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을 포함해서 1차 접종 대상자의 94%가 동의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한 34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는 거부를 했는데 왜 거부를 했냐고 물어보니까요. 예.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효능 논란 등을 이유로 들었다라고 하고요. 또 일부는 예전에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 좀 소수긴 하지만은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백신 관련해서는 뭐 추가하실 말씀 없고요. 예. 이게 백신을 이 요양병원이나 이제 시설에서 백신을 지금 맞지 않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지만 예.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소하신 분들이나 종사자분들 중에 예. 그런 경우에 마음이 바뀌었다면은
이제 그리고 그 요양시설에 대한 접종이 진행 중이라면은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후순위에서 이제 접종을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그 마음이 바뀌면 그 해당 시설이 접종되고 있는 그 기간 내에는 또 이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종 동의율이 좀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 점을 같이 파악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이러한 이제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크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정적인 어떤 보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좀 불안감이나 이런 걸 키우는 어떤 과정이 있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방역 당국이 또 제대로 대처를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도 정부와 방역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강하게 좀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정치권에서 이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불안함 이런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백신을 1호로 접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접종 동의율이 많이 낮으면 그런 방법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까지 엄청난 불신이 형성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뭐 공정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특혜 뭐 이런 얘기가 갈 수도 있어서 너무 좀 이런 거에 대한 과도한 어떤 정치 쟁점하는 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68세입니다. 예. 1차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신현수 민정수석은 오늘 휴가가 끝나면 출근을 했었을지 지금 궁금합니다. 보통 청와대 출근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근을 했다면 지금 벌써 출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출근을 했을지 안 했을지 예. 제가 신현수 수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알 수 있는 바는 아니지만 예. 다만 언론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 출근을 하더라도 예. 뭐 출근 안 할 수도 있고 예. 출근을 하더라도 이제 직을 뭐 유지하는 뭐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많이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동안 청와대와 뭐 박범계 장관 등의 어떤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마음을 돌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막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직을 오래 수행할 것이냐, 뭐 길어봐야 뭐 재보선까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있고 해서 교체 자체를 이제 좀 후임 인사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보는 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얘기가 주말 새에는 더 이제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관련된 보도들도 그렇게 나오는 보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사회 쪽에 거의 대부분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가 워낙 주말 동안에 총력 설득 작업을 벌였기 때문에 혹시 이제 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가능성이 언론 보도만 놓고 봤을 때는 사회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랑은 평생 보지 않겠다. 뭐 이런 거를 지인의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거는 신현수 수석이 지인들한테 3줄짜리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될 것이라는 거를 알고 보낸 것이겠죠. 아무래도. 뭐 그건 뭐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예. 지금 뭐 온 언론의 취재의 어떤 관심사가 예. 신현수 수석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지인들에게 이렇게 뭐 문자를 돌리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언론에 나올 것이고 그런 점에서 뭐 이게 어떻게 그걸 알고서는 자기 입장을 이제 좀 표명한 것이다. 본인의 메시지겠죠, 그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도 사실 계속 이제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부터 시작해서 뭐 박범계 장관과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제 신현수 수석의 입김이 상당히 들어간 그런 인사안인 거고 그게 결국은 검찰하고의 관계 개선이 임무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사실상 없애버렸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의 관계 개선이 본인의 임무라고 신현수 수석은 생각을 한 것 같아. 민정수석은 예.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예. 신현수 수석은 그 일을 굉장히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청와대가 뭐 당혹스럽 입장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신현수 수석이 참모로서의 선을 좀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좀 그런 기류도 좀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수석이라도 비서니까. 예, 그렇죠. 이게 수석 비서관이니까요. 참모의 예. 어떤 미덕 뭐 이렇게 이 기준을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이것은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이고 예. 이 민정수석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전국이 이렇게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다만 이 이면에 그럼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수석을 쓸 때는 검찰하고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 본다라는 분명한 기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중간에
중간에 바뀌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그게 이 사태를 불러온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뭐였냐에 대한 해명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설명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청와대나 좀 이런 데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8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낮까지는 때이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영상 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 낮에는 서울 12도, 광주와 부산 19도 등으로 어제보다 4, 5도 정도 낮아도 포근하겠는데요. 하지만 저녁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추워지겠고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5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세종, 충북을 중심으로 나쁨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4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밤새 산불로 어려웠던 안동, 예천, 하동, 영동 지역은 곳곳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특히 경북 안동시 임동면은 산불로 국도 34호선 이마호 주변이 통제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국도 34호선 통행은 가능해졌지만 불길이 미칠 우려가 있는 중평리와 사월리 마을 등의 출입은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수도권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양재나들목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고요. 1시간 30분 넘게 처리 중인데 이 여파가 심해져 한남부터 양재까지 정체가 계속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일산 쪽으로도 일산에서 승용차 사고가 나면서 뒤쪽으로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답답한 월요일 명쾌한 경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 국내 대표 IT 기업 창업자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 김범수 의장은 5조 원 정도 기부하겠다. 예. 김봉진 대표는 한 5,500억. 네. 액수가 남다릅니다. 사실 그 언론에서는 5조 원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게 그냥 추측성이고요. 예, 추정이죠. 5조 원보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카카오는 대기업 기업 집단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기업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수를 제가 살펴봤더니 벌써 한 60개가 넘더라고요. 카카오가요. 예. 그리고 이것저것 다 손자회사까지 합치면 9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재벌 맞네. 재벌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예. 저희가 기업 집단에 포함된 게 한 60개, 손자회사까지 하면 한 90개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 아직 상장도 안 했어요. 야, 그러니까 자신의 가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장된 걸로 지금 시세로 한 5조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뭐 10조가 될지 몇 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비상장된 회사들의 가치평가는 또 상장이 되고 나면 무조건 오르는 게 그렇죠. 일반적이니까. 지금 비상장된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 그다음에 카카오 뱅크 뭐 이런 굵직한 회사들도 다 비상장이거든요. 야, 5조 넘겠는데? 이거 5조 당연히 넘어요. 지금이 5조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일단 뭐 칭찬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일단 뭐 부자가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내던 간에 돈 내놓으신 분들은 다 칭찬해드리고 있습니다. 칭찬해드립니다. 일단 칭찬의 박수. 물론 이 역대 이 부자들의 기부 행태를 보면요, 또 놀라울 정도로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서 오늘 그 말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100년 전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세계적인 부호들이 대거 많이 등장했고 그 부호들이 대거 많이 기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네기, 록펠러, 밴더빌트 다 대공황 언저리 때 그 대표 부호들이죠. 그분들이 세계적인 부호가 됨과 동시에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기부를 했던 이유는 대공황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내가 못 본 척했다가 진짜 밀란 나서 내가 큰 해코지 당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진짜 마음이 뭐가 더 많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번 코로나19 어떤 생각이 또 들었겠습니까? 비슷하네. 비슷한 상황이죠. 예. 특히 김봉진 대표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분이시고 예. 카카오도 역시 그 IT 관련한 회사들을 창업한 회사인데 예. 이 두 회사 코로나19의 대표 중인 수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한 건 절대 아니지만 예. 이런 큰 사단이 나고 나서 우린 더 큰 부자가 됐으니 여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일부 해야겠다 판단하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 부호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공통점인데요. 예. 기부의 금액과 기부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파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수준인데 예. 그 이유가 있는 게요. 과거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대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오를 때까지가 거의 자기의 반평생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룬 성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년도 아니고 거의 장년층에 돼서 내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됐던 분들인데 예. 요즘은 비즈니스 사이클이 그게 아니죠. 내가 이 분야의 최고가 되는데 짧게는 5년 안에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주커버거. 예. 전 세계 부호 랭킹에 들어간 지가 벌써 10년 넘게 됐는데 이분 84년생입니다. 그리고 예. 앨런 머스크 이번이 세 번째 창업인가 네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저 테슬라요. 예. 테슬라가 또 전 세계 시가총액 최고 회사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앨런 머스크가 몇 년생이냐? 71년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런 거죠. 자기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했었을 때 그 목적 중에 일부는 분명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수준 또는 타임 스케줄을 훨씬 넘어서서 예. 너무 빠른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김범수 의장이나 김봉진 대표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되게 예. 이른 나이죠. 예. 예. 그래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요즘 부자들을 간간히 운 좋게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어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예. 미국이나 요즘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 친구들의 사업을 하는 목적은 예. 부자가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특히 노암 와서번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기업가 정신센터의 센터장님께서 미국에 있는 한 10만 개 이상의 회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창업의 목적이 부자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왕이 되려는 겁니다. 나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사업, 나만의 영역, 나만의 어떤 롤 이런 걸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본인이 너무 일찍 너무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나는 이미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성취, 성과는 이미 달성을 하고 더 할 건데 이건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난 이 정도는 필요 없어요 하면서 다 기부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그 목적, 의도 약간 좀 삐딱하게 보면 과거에 왜 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슬쩍 승계하려고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아니죠. 사실 이번에도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들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먼저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카카오는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었어요. 예. 그런데 요 근래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범수 의장의 두 자녀들이 카카오의 계열사에 이미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두 자녀 아들하고 딸 하나가 있는데 벌써 수백억의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또한 K큐브 홀딩스라는 카카오의 어떤 홀딩스니까 지주회사죠. 이 지주회사가 있는데 이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의 100%를 김범수 의장과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100대 맞을 거 한 대 맞으려고 기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또 김봉진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였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인상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또 사회적인 의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개인 돈으로요. 개인 돈으로 기부한 것에 대한 금액으로 랭킹을 매기면 거의 항상 1등을 달리셨어요. 원래? 예, 원래 개인 돈으로. 특히 예전에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기부한다라고 했었을 땐 사실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기부한 거잖아요. 회사 돈이죠. 근데 김범수 의장은 원래도 또 개인 돈으로 기부도 정말 많이 하신 분이라서 저는 그냥 그런 얘기도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이런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벌 같은 경우에 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공익재단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이제 승계 의도가
있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 직원들에게 기부를 해서 뭘 할 건지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기우는 있습니다만 진짜 예전의 기부의 모습과는 다른 행보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어서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된 게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를 봐야겠죠. 예. 지금은 선언을 하신 거고 예. 이 돈이 언제쯤 기부가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쓰실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기부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었고 미국에서 기부가 많이 이루어진 것에 관해서 사실은 유럽의 학자들은 특히 철학자들은 야, 그 돈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어떤 그 국가의 아젠다에 따라서 정당하게 부를 재분배할 텐데 기부를 한 거를 가지고 그 내용, 그 기부 액수를 뭘로 쓸 것인가 그거를 네. 자의적으로 결정하면 그 천문학적 기부금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공익적으로 쓰여지게 될까? 거기에 관한 회의가 좀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업종에서 큰 부를 이룬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가치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역시 100년 전에 대거 기부했던 분들과 최근 기부 많이 하는 분들의 그 자신들이 세금 내는 거 말고 이렇게 기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거의 공통점이 굉장히 일치합니다. 뭔가요? 두 가지라고 단어를 압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하고 보건이에요. 교육하고 보건.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빵을 주는 일은 결코 없어요. 일단 네가 정상적인 경로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 토대까지 올라오는 거는 철저히 지원하겠다. 예. 일단 건강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것 때문에 보건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록펠러나 케네기도 병원 짓는 데 굉장히 헌신했었고 요즘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 페이스북의 주커버거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병원에 800억인가를 개인 돈으로 또 기부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보건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뭔가 경제 활동을 견실하게 해서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으려면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케네기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 그다음에 미술관이나 뭐 이런 것까지 좀 더 많고요. 예. 그다음에 대부분의 미국의 사립대학교의 명문대학들은 전부 이런 부호들이 세운 데죠. 밴더빌트 대학도 뭐 아주 그렇죠. 유명합니다. 예. 바로 그런 것들. 그리고 예.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인도의 최고 부자 같은 경우 초등학교 공교육 돈에 한 3조 원 쓰셨고 예. 이런 형태로 많이 쓰고 계시죠. 예.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도 여기까지 내 예.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려는데 목적성을 많이 두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게 많이 목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기부하고 네. 이익 공유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익 공유제는 뭐 자발적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이익 공유제가 오히려 이런 사회적 기부를 방해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이익 공유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목적성에 가장 부합하는 사회제도는 세금이었어요. 예. 당신이 이익을 많이 봤으니 그렇죠. 의무적으로 세금을 징수해서 그거를 국가사회 발전과 복지 등 전반적인 것에 쓰겠다라는 게 세금 제도인데 예. 지금 나와 있는 이익 공유제의 내용이 제가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아직까지 구체화되진 않아서 예. 뭐 판단하기 좀 애매한데 앞으로 이게 의미 있는 수준의 제도가 되려면 기존의 세금과 이거는 어떤 내용이 다른 건지 질적인 부분이 다른 건지를 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정말 우리 최경영 기자님이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일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이 공유제로 인해서 개인의 자선 활동이 일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게 맨날 늦을 때가 있잖아요. 예. 뭐 야근하거나 뭐 예.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자꾸 늦어서 보육교사들이 정시에 퇴근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도 어머니들하고 묘한 어떤 상부상조 정신에 의거해서 남아서 애들도 봐주고 했는데 예. 이걸 좀 바꾸기 위해서 제도화해버린 거예요. 늦는 어머니들에겐 벌금을 물자. 네. 예. 그랬더니만 그 어머니들이 늦는 횟수나 정도가 줄었을 것 같습니까? 늘었을 것 같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줄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 내가 늦게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벌금이라는 걸로 내 단죄를 이미 받았다는 마음이 부담감이 덜어진 거죠. 그래서 벌금 내고 만다. 그렇죠. 어머니들이 이제 아예 뭐 10,000원인지 제가 5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죄송해요. 여기 10,000원 넣고 갈게요 하고 이렇게 그냥 늦게 와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예.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내가 더 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에 대한 나의 부를 축적하는데 부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예. 이 공유제로 강제해버리면 나는 이미 돈 냈는데 뭐 되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이게 또 규제의 아이러니네요. 그렇죠. 예. 네. 이 지금 기부를 할지 이 공유제를 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면서 네. 이게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하는 와중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ESG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의 화두가 예. 올해 키워드가 뭐냐면요. ESG입니다. 예. 이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를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인 지배구조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많은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향후 10년 동안 반영구적인 빈민층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진단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영구적인 실업자.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소득계층 위로 올라가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난민들도 여기에 해당되고 뭐 그럴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기부뿐만 아니라 이런 ESG에 대한 키워드, 우리 사회가 이런 그냥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상부상조하자는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늘려올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식 시장에서도 사실은 ESG 투자, 블랙록 자산운용 그 회장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건데 그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ESG 관련한 펀딩이나 이런 예. 것들도 있고요. 또 기업을 평가할 때 ESG와 관련된 지표를 만들자는 것도 있는데 정작 기업가들은 기업 활동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우리는 대신 정확하게 우리가 세금 더 낼 수 있게 해달라. 오히려 상속세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 소득세나 내 법인세를 올려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책임 있는 부자들이라는 미국의 또 한 단체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우리가 아는 다른 많은 분들이 예.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은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누구나 발표자 입장에 서게 되지요. 오늘은 제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5단계를 거쳐 발표를 준비합니다. 우선 첫 단계에서는 발표 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쏟아내 봅니다. 빈 종이에 혹은 노트북에 재지 않고 마구 써댑니다. 질보다 양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옥석을 가리는 단계입니다. 쏟아놓은 내용 중에 누구나 알 법하거나 주제와 거리가 있는 것, 사실이 부정확한 것,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은 버립니다. 세 번째는 덩어리 짓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골라낸 것을 비슷한 내용끼리 묶는 것, 범주화한다고 하지요. 건축에 비유하면 기둥을 세우는 일인데요. 길게 발표해야 할 때에는 기둥 개수를 늘려야 하고 짧은 발표에서는 최소화해야겠지요. 네 번째는 범주화한 덩어리를 배열해서 줄거리 구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발표에 이정표를 세우면서 지도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이정표는 덩어리들의 제목이 되겠지요. 발표의 승부처는 3군데에 있다고 봅니다. 줄거리, 시각자료, 질의응답.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줄거리 만드는 단계에 저는 많은 공을 들입니다. 아하. 가볍게 넘어갈 것은 짧게 넘어가고 깊게 들어가야 할 건 더 파고듭니다. 마지막 단계는 실전 훈련입니다. 걸으면서 또 운전하면서 잠들기 전에 계속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덩어리와 덩어리가 연결됩니다. 구슬이 한 몫에 꿰어지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비로소 발표 내용을 장악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발표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발표를 잘하고 싶다면 이야기의 건축가가 되어보세요. 벽돌을 골라 치밀하게 쌓고 튼튼한 기둥을 세우면 확성기 없이도 청중이 모여들 겁니다. KBS 58분 날씨.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안동과 예천, 하동 등에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강원 영동과 강원 산지, 경상 동해안과 일부 경북 내륙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많이 건조해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어제는 4월 중순에 봄 날씨가 나타나 무척 따뜻했는데요. 오늘 낮까지는 이 포근함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10도 안팎 높아 공기가 온화하고요. 낮에는 서울 12도, 대전 17도, 광주 19도, 대구 22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4, 5도 정도 낮아도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녁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5도, 전주 영하 4도 등으로 다시 영하권으로 대부분 떨어지겠고요. 모레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깨끗한 편인데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오늘 서울, 경기와 세종, 충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올라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5도, 습도는 8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정치사이다. 네, 답답한 정치, 고여있는 정치, 묵은 정치는 가라.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가 떴다. 매주 화요일 여야 젊은 정치인과 함께 전국의 뜨거운 현안 들여다보는 박성민, 이준석, 박성민의 정치사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문자와 콩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에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퇴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출근한다 하던데. 그때 사표를 확실히 내려고 해도 출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인사 뭐 이런 거. 근데 뭐 출근해서 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모든 언론에서 본 얘기 집중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현 상황에 대해서 했던 평가가 본인 입으로는 안 나왔지만은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건 내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한번 마음을 떠난 연인이 그게 다시 결합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처럼 네, 지금 시점에서 청와대도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마음이 떠났고 안 떠났고를 뭐 그거랑 별개로 저는 이 신현수 민정수석은 저는 철회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잔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 업무를 하신 지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아서 이제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건데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좀 더 무겁게 여기시고 해야 할 일을 완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제 사표를 내고 사의 표명을 하는 과정 자체는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제 본인이 이제 고심 끝에 다시 복귀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이제 빠르게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있어서 저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사실 사표를 내실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직을 좀 완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지금 공무원 처음 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분이고요. 검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국정원 실장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 그렇죠. 하셨었죠? 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청와대가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참모의 역할 아니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을 이분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 종합해 보면은 단순히 인사 파동 하나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예. 인사 문제로 박범계 장관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용의 눈을 그려놓은 것이고 그 전부터 이 몸통은 다 그려져 있었다. 몸통이 뭐였을까요? 뭐 지금 보면은 그 신현수석이 임명될 때와 지금 약간 달라진 기류가 있다고 한다면은 본인의 역할로 아마 할당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지금 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는 여당이 어떤 분위기로 이끌어갔냐면은 검찰 개혁의 최종 단계는 공수처의 출범이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근데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국민들 여론이 약간 싸늘해요. 왜냐하면 공수처 자체도 도대체 뭘 하는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고 두 번째 경찰이 갖게 된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이용구 차관에 대한 어떤 그런 수사 때문에 신뢰도를 많이 잃어버린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장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검찰개혁 연장전으로 이제 갑자기 중대범죄수사청량을 들고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소권 완전 박탈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검찰을 이제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순을 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신현수석이 그 임명되기 전에 그러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냐 아니면 신현수석이 갑자기 와보니까 나한테 이상한 일 떠넘기려고 한다 이렇게 된 거냐. 저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현수석을 이제 참모로 임명했을 때는 보통 선거 캠프도 그렇습니다. 참모라는 사람이 내가 하는 대로 우리 후보가 따라줘야 돼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참모 없습니다 거의.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의견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리더가 경청하는 자세 또는 100을 얘기했을 때 그중에 10% 20%만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 안 틀어집니다. 예. 그런데 보통 어떤 경우냐면 남의 말을 안 듣는다. 비선이 있다.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참모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요, 그 김영환 민정수석이라고 이제 계셨는데 그분도 사실 들어갔더니만은 김기춘 그 당시 실장이 그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과 이렇게 일을 하고 수석인 자기를 패싱한다 이런 느낌이 들으니까 사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공직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참모 역할이 뭔지는 잘 알고 있고 완전히 본인의 역할이 부정당하는 상황이 되면은 사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광철 비서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저는 그래서 건가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일, 그러니까 김영환 수석과 그 우병우 비서관과의 관계 이런 것들처럼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태구는? 저는 근데 뭐 인사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명확하게 비춰진 상황이고 이 외의 일들을 추측하거나 혹은 예단해서 문제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곳에서든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일단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에는 인사 문제 과정 속에서 그걸 조율하는,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둘이 분명히 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이라든지 본인의 역할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온 입장에서는 실망감이라든지 혹은 뭐 동력을 상실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런 기분을 느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뭐 비선이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갈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될 때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검찰과 이제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컸던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잘 조율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또 맡기신 게 아닌가.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본인도 거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건데 인사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개입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적다라고 이번 상황 속에서 느끼신 거는 뭐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이 표출이 되고 그 내부적인 갈등이 외부적으로까지 이제 표출이 되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물론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이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정도의 실망감까지 가졌을 수는 있으나 사실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뭐 모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모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표나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들이 지금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사 문제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지금 단편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공직자로서 하고 싶은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해야 할 일도 남아있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표를 내는 것 혹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동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신수석의 사표를 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신수석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의 검찰 개혁 또는 중대범죄수사처랄지 다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기소권과 관련된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신수석 또는 검찰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는 걸 전제로 다시 기용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어렵다. 왜냐하면 신수석이 아까 말했듯이 공직생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거취표명 1년 한 달 20일 만에 이 거취표명이 어떤 정치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신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틀어진 것이냐 이렇게 또 질문하면 전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수석이 지금 뭐 지인들 통해 조금씩 흘러나온 내용이 있지만은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언론이 다방면으로 취재를 하지만 함구하고 있거든요. 이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있는 인사로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일부 또 몰지각한 민주당 인사들이 언론하다 대고 어떤 말을 또 했냐면은 이런 신수석을 가지고 뭐 중앙일보 인터뷰를 제가 인용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신수석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 대통령 성깔이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하거든요. 저는요, 익명의 인터뷰입니까? 이름이 나왔습니까? 당연히 익명이겠죠. 이런 말을 실명을 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거는. 근데 그 사람이 그 대통령과 신수석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정권 내에서의 항명 사례나 아니면 이런 사태 파동에 비춰봤을 때 신수석은 굉장히 예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렇게 긁을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박선민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제 신수석 사표를 받게 된다면 어쩔 수 없어서 본인이 계속 이제 주장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검찰 개혁이랄지 청와대 앞으로 비서진 뭐 일단 사표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철회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이제 사퇴를 하시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뭐 개인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걸 떠나서 뭐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검찰과 이제 법무부와의 관계 혹은 뭐 청와대가 고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들에 있어서 좀 어려운 지점이 생길 수도 있겠으나 근데 그렇다고 대체를 하지 못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석 참모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대통령 밑에 있는 여러 참모 중에 한 분이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뭐 또다시 기용을 해서 저희가 뭐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을 뭐 흔들림 없이 완수를 하는 건 당연할 것이고, 다만 이제 아쉬운 지점이 좀 남는 거죠. 네. 주호영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국민의힘 신수석이 거듭 사의를 굽히지 않는 이유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라. 아니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이준석 최고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신수석과의 뭐랄까 갈등 프레임으로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나 뭐 추측들이 있는데 저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과의 갈등은 아니다? 네,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 사안을 확대해서 보는 것 자체는 지나친 이제 오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냥 과도한 정치적인 해석과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신수석의 사의라든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나오고 있고 뭐 신수석의 지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입장들이 간접적으로라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굳이 이제 대통령이 무언가를 밝혀야 하고 설명해야 하고 이래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는요 예전에 이제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하던 시절에는 이런 얘기 생기면은 그냥 해명하라고 했거든요. 민정수석 관련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는 지금 시점에 저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반기를 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퇴하겠다고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구경하고 있고 그리고 쌤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아주 가볍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글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민정수석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조국 장관을 처음에 임명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검찰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조국 장관은 수석이 되기 전부터 이 형법학자로서 저명한 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에 대해 몇 번 자기 소신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분 정도면 민정수석 해가지고 검찰개혁 이끌라고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이상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검찰개혁이라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데 검찰을 진짜 모를 것 같은 사람들만 임명해왔어요. 뭐 감사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게 또 힘에 붙이다 보니까 이제는 검찰을 잘 아는 인사를 또 임명했어요. 근데 이 검찰을 잘 아는 검찰 출신 인사가 보기에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검찰 출신 인사가 이번에 증명하는 게 아닌가. 좀 그래서 좀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 교조적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 계기로. 사실 대통령이 진짜 신임해서 임명한 본인의 비서 참모 아닙니까? 수석이라 그러면은. 근데 그 사람마저도 검찰개혁의 최소 속도 조절, 최대 내용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께서 좀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당연히 오가는 건 맞는데 저는 이거를 뭐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 신수석이 동의하지 않아서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사의를 표명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뭐 이제 민정수석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전 상황과 사안 흐름에 따라서 사안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인사라는 거는 재량권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기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뭐 똑같은 흐름으로 똑같은 비슷한 결의 인사를 임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적절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신민정수석의 인사는 굉장히 잘된 인사였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신수석의 사의 표명이 뭐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 방향이 이제 보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 본질을 흐리는 거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제 사과문 올렸는데 사퇴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뭐 사과문이라고 했지만 사과를 뭐에 대해서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임성근 판사가 그렇게 탄핵되게 된 상황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본인의 잘못한 허물에 대한 사과가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하는 척하면서 딴 얘기했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방금 전에 인사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뭐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조를 바꾸기도 어렵지만은 참 희한한 인사를 많이 했어요. 가장 최근에 도대체 왜 문화에 대한 주무장관으로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된지 모르는 황희 의원도 있고 저는 그전에도 보면은 검찰 출신은 절대 민정수석이 되면 안 되고 법무부 장관도 되면 안 되고 이 역차별이죠.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출신은 원래 뭐 국방부 장관이 되면 안 되고 최근에 좀 바뀌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뭐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하는 인사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인사 실패가 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탕평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주류를 배제하면은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류를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걸 인지하고 좀 인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주류를 배제하는 인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검찰 출신 인사를 뭐 기용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방향 속에서 아무래도 조직과의 이해관계가 깊은 일을 뭐 등용하는 것이 초기의 방향, 개혁 방향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사과문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워요. 이게 법원 내부망에 올리셨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께 미친 영향을 고려하고 또 사법부의 신뢰라는 거는 온 국민에게 이제 가닿는 영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본인의 이 여러 가지 거짓말 논란이 이제 사법부의 신뢰를 좀 저하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제대로 사과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용에 대해서는 본질을 비껴갔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본인이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사과를 했다. 근데 저는 완벽하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가 부족하다면 본인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점에서 좀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모든 주류는 배척했는데요. 운동권 주류는 강성하게 지금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예.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하자니까 계속 이렇게. 이분은 말할 가치가 없어요. 이제 보면 사과문은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장이라는 게. 진짜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게 사과문 안 써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평생 도대체 국민들이 뭐에 대해 사과하라는지도 파악 못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버텨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사법부가 이렇게 권위를 잃은 상태로 있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지적했지만 저희 국민의힘도 좌고우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너무 속된 말로 이제 고려를 많이 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능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법원장이 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고민해 가서 움직인다는 거는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탄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재보궐선거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박영선 나경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자체는 안철수 대표가 초기의 기세와는 달리 약간씩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경원 의원이 오히려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3지대라는 곳에서 단일화를 지금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안 대표가 사실 최근에 언론 주목도가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금태섭 의원과의 토론이 화제가 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메인 매치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메인 매치라고 하는 2차 단일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주목도가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토론에 대한 평가까지 하자면은 금태섭 의원이 사실 말을 잘하시는 분이고 글도 잘 쓰시는 분인데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하던 그런 실수를 이번에 금태섭 의원이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본인이 준비해왔다고 생각하는 아젠다를 던져가지고 관심을 받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하필이면 퀴어 축제입니까? 예전에 보면 안철수 대표가 딴 거 정책 토론 이런 데서 크게 점수를 안 까먹다가 준비해와가지고 내 딴에는 해보겠다 하면서 MB 아바타 터뜨리고 옆에 안 쳐다보고 얘기하겠다 그러고 실망입니다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지지율 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금태섭 의원도 그 전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준비해온 거 터뜨리다가 이제 사실 본인이 어느 진영 후보인지도 모르는 퀴어 축제를 내는 건 자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고 단일화에 나와 있는데 그 자기가 영업해야 되는 고객들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왜 던졌느냐? 혹시라도 본인이 아직까지 중도표를 바탕으로 근데 그 중도라는 것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뭔가 본인이 진보 성향을 드러내면은 중도표가 온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렇다면은 이게 영업하시는데 고객 분석도 안 해온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안철수 금태섭 그 제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 별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철수 대표의 그런 초기의 기세와는 다르게 그런 부분이 꺾이고 있다라고 보고 우리 진영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본격적인 좀 경쟁 구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경쟁 혹은 여러 가지 토론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이슈몰이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정치사이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강 시사 김한의 눈.
네, 뉴스의 이명과 행간까지 꿰뚫어보는 김한의 눈.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 퀴어 축제 이야기했는데 네.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퀴어 축제를 금태섭 전 의원이 제기를 한 거는 영업을 하는 대상을 잘못 알아본 것이다. 그거 뭐 그렇게 그분들은 관심이 없다. 보수적인 지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도시의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장 후보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가 여러 특성이 있지만 사실 이제 다원성, 다양성, 뭐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이제 기능과 역할이어야 한다. 서울이 또 국제 도시가 되려면 네, 그렇죠. 오히려 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등장하는 이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2015년부터 서울광장 등지에서 이제 퀴어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특정 누군가가 더 관심 있고 덜 관심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박원순 시정 내내 서울시청 광장 앞에 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퀴어 퍼레이드를 반대하는. 네네. 그러니까 광장에 그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뭐 이들의 논리는 이제 이런 거죠. 아동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이제 논리. 유해 환경? 네네. 그래서 이제 집회 금지 신청을 내고 했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정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오래된 논쟁이고 이슈고 뭐 굉장히 새롭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서울시장이 되려면 사실 답해야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그 홍준표 당시 뭐 자유한국당 후보 대선에서도 이런 동성애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할 때 그 동성애자들이 가서 이제 시위를 하고 이런 사진들 아마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이 후보들이라면 이게 선거 때 사실은 좀 피하고 싶은 이슈기는 할 거예요.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후보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 문제가 뭐 이제 막 등장한 문제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꽤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범 답안이 있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은 사회적 권리로서의 소수자성 부정할 수도 없는 거고 배제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모범 답안이죠. 네, 그렇죠. 모범 답안이죠.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찬성하냐 동의하냐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이제 성립하지 않는 거고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재성을 부정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존재한다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대선에서도 이 질문이 쟁점이 됐었고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뭐 메인이든 아니면 어떻게든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이제 이 모범 답안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얘기했던 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모범 답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이제 축제가 열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그걸 금지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규모나 특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점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 부분을 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는 보지 않을 권리?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도심의 외곽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들까지 보태지면서 굉장히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쟁적인 답안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는 도심 외곽에서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팩트입니까? 사실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프라이드라고 불리는데 이게 최대 100만 명이 참가하는 글로벌 축제처럼 이제 치러집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을 지나가는 이제 퍼레이드가 열리고요. 안 후보가 얘기한 건 아마 그거 말고 이제 거기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다른 축제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축제의 경우 이제 거기서 열리는 이유가 거기가 이른바 이제 성소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열리는 거고요. 뭐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사실 이게 이제 도심에서 열리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회 구성원으로 그동안 대접받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됐는데 시청이라든지 이렇게 그 도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장소에서 축제를 열므로써 우리도 이제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면 그 도심에서 열리고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대만, 뭐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시에서 이제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오히려 시장이 참여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일까지도 뭐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발언을 한 데는 그래도 기독교 보수표나
이런 쪽을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가 뭐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도 잠깐 얘기하고 한 것 같은데 보수나 중도를 지금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들의 입장을 조금 들어주는 편이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예. 이제 근데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수만 이제 상대로 해서 서울시장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 그 집회 신고를 하고 이제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이거를 집회 신고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없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 후보가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재차 뭐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죠. 뭐 그런 부분은 없고 이게 예. 안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언급을 지금 피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뭐 포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과거에 이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게 계속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고, 예. 뭐 우상호 후보 역시도 같은 자리 토론회에서 아직 이제 시장에 당선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즉답을 피해 갔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후보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좀 정략적인 판단이 오히려 좀 이제 솔직하지 못한 태도고 인권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서울시장을 해도 되는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오히려 갖는 이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그것의 당사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어떤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인권 차원의 문제로 지금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받아들여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뭐 표계산으로 대답을 피한다 뭐 이런 정치로는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치의 정치인데 정치공학적인 표계산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한의 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언론계의 차인표 홍사훈. 잘생겼지, 똑똑하지, 정의롭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기자 홍사훈. 오후 4시 5분 홍사훈의 경제쇼를 전적으로 믿으세요.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경제도 이제는 저 홍반장 홍사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원래 인터뷰 잘해요. 내용도 알차요. 내용이 너무 알차고 꼭 물어보지 않았으면 싶은 거를 꼭 물어봐가지고 꼭 물어봐야죠.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 곤란한 문제는 꼭 제가 물어봅니다.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매일 오후 5시 5분 훅 들어가는 시사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두고 정치권과 의료계가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법사위까지 통과할 경우에 의사 총파업까지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정치권은 집단이기주의다 맞서고 있는데요. 각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계부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법사위 통과가 남아 있는데 의협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예, 뭐 일단 저는 의사는 아니고 변호사로서 이제 의협에서 상임법제이사를 맡고 있어서 오늘 인터뷰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는 이 개정안 자체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 의사 회원들의 이제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결정될 의협의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왜곡된 보도가 좀 나가고 있는데 마치 의사협회가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도 뭐 면허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예, 살인, 성폭행 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부분의 의사들도 그 필요성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협이 성범죄자가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보호한다는 식으로
왜곡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면허관리기구를 신설하는 움직임이나 의협중앙윤리위원회 강화나 보건복지부하고 함께 진행 중이었던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전문가 평가제 이런 기존의 제도들을 강화 발전해 나가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여당이 아무런 의견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범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모든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 결격을 규정하는 법률을 갑자기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버렸는데 이제 의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주로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의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무조건적으로 취소되는 이런 경우에는 좀 억울한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에 법안의 문제점과 협회 입장을 충분하게 알리고 설득하겠다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범죄, 성범죄 이런 것들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고 모든 범죄를 지금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반대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잉 처벌이라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몇 가지 그 개정안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다행히 의료행위상의 과실행위에서 빠졌다 이런 부분은 저희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지만 특히 교통사고만 딱 예를 들어 놓고 보더라도 좀 지나치게 면허까지 박탈해 버리는 거는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이게 중과실 사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이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경우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도 전부 면허를 취소해 버린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의사협회는 어떤 범죄의 범위를 정하자 그런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예. 구체적으로 어떤 형벌이 선고가 됐을 때 그 형에 대해서 이것이 면허를 취소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인데 예.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모든 범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보다도 넘어서 거의 공무원에 이르는 수준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의사협회에서 협회라는 것이 원래 이제 자율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협회원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협회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자율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 성범죄가 생겼다, 아니면 오진으로 아주 그 사람이 죽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면허가 취소가 됐었나요? 네, 지금까지도 5년간 의료인의 면허 취소 현황을 보면요. 예. 총계로 치면 2020년 6월까지 저희가 집계돼 있는데 상반기만 집계가 돼 있는데 의료인 전체에서 310명이 면허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5년간이요. 5년간. 그 전에는 집계 전에는 어떻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 그 면허 취소 말고 자격 정지 현황까지 고려하면 예. 네, 이 숫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임위 통과하니까 바로 총파업을 거론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는 좀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제가 의사협회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의사들이 현재 국가의 의료 정책이나 국회의 입법에 크게 반발하는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원래 역사적으로 의사는 아픈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적 계약을 맺는 그런 전문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가 되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자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의료의 비용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 상당 부분 맡기게 된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적인 역할 또 공익 기여가 강조받는 것에 비해서 특별히 정부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 의사의 공적인 의무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의료인들은 좀 부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것이 작년에 이제 여름 의료계 파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코비드-19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앞장선 것이 의사들인데 덕분에라고 칭찬하다가 순식간에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면서 여러 정책들을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전혀 하지 않고 협의 없이 기습 처리하고 강행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의료법 개정 반대를 빌미로 만약에 이제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제 자체가 불법적 집단 행동이라고 하셨기 때문인데 불법적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를 해야죠. 근데 전제가 불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법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뭐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상황은 또 아니고 작년 여름에 또 저희가 이제 겪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재현시키지 않도록 좀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과정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합의나 협의를 좀 하겠죠? 의협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당, 야당과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국회 입법과 관련한 갈등이나 이견은 원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법안 자체의 문제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협의 입장을 충분히 국회에 전달을 하고 또 국회에서도 이런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소통을 해주실 거라고 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려하시는 상황은 아마 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재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데요. 예, 김남국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아, 이게 뭐 라임처럼 이렇게 나오는군요. 예. 네, 방송 출연할 때마다 저희 안산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 의료계가 이게 면허 강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협 입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면허 강탈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현행법을 보게 되면 의료인의 결격 사유라든가 이 면허 취소 사유로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살인이라든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똑같이 여전히 뭐 징역형을 다 살고 난 다음에는 의료 행위를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 뭐 한 2014년도, 2018년도까지 의사들의 성범죄 검거 형량을 보니까요. 한 611명 정도가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면허 정지한 거는 4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성폭력 범죄나 여러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강력 범죄가 아니라도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세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협 측의 주장은 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개정안 65조 제1항 1호의 단서를 두고 있는데요. 예. 과잉입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 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마치 의사에게만 이렇게 제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전문 직종 그러니까 뭐 변호사, 법무사, 심지어는 공인중개사까지도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해당 직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직업적인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국가에서 전문 자격사에게 면허를 줬다라고 해서 그 면허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업을 보장한다거나 종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환자를 마취해서 수술하고 또 실제 환자와 신체적인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도의 어떤 전문성과 직업적인 어떤 책임 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은 한참 전에 이 법이 개정됐어야 됐는데 이제서야 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통사고만 나도 금고 이상의 형이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다른 직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른 전문 자격증도 역시나 마찬가지이고요. 다른 전문 자격증도 마찬가지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그러니까 유죄 확정을 받지 않아도 재판 중에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일본의 경우에도 벌금형 이상인 경우에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만 의료법이 너무나 관대하게 사실상 의사 면허를 방탄 면허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 연원을 좀 찾아보면 과거에 의약 분업을 했을 때 1999년 12월 13일 날 본회의가 통과됐더라고요. 예. 의약 분업을 하면서 의사들을 좀 달래는 차원에서 완화를 해줬었는데 너무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보복성 면허 강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복성이다. 이거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납득이 가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최대집 회장의 주장은 지난해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성 입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연원을 살펴보니까요. 2007년도 7월 25일에 강기정 의원이 그 대표 발의를 했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송금주 의원, 남인순 의원이 또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21대 들어와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총파업 이전에 이미 7월, 6월에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지난해 총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입법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지 아마 이게 국민청원 하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의사들의 성범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국민 보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의료법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청원이 있었는데요. 무려 3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법적인 어떤 조치인 것이지 이게 마치 지난해 총파업에 대한 입법 보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필 이 시점에 왜 이 법안이 상임위에 통과가 돼야 되는지 그건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국민의힘 논평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논평을 보고 그 논평을 쓰신 대변인님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법안은요, 더불어민주당만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야당, 여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에게 그걸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국민이 이거 계속 통과시켜야 된다. 아니 어떤 국민이 살인과 성폭력 범죄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왜 이제야 이것을 통과시키느냐라고 묻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왜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에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국민의힘은 백신 접종 늦어진다라고 하면서 정부를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 중요한 시국,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시국에 의사협회에서 백신 접종을 볼모로 해서 협박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세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의사협회는 감싸주고 오히려 거꾸로 제대로 지극히 당연한 입법 활동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사위 과정에서 조금은 협의를 하겠죠? 그대로 통과됩니까? 우선은 이제 법사위에 넘어오는 법안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 법사위 고유법이 있고 타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안들을 심사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소위에서는 고유법을 심사하고 2소위에서는 탑법을 이제 심사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원을 구성을 하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이 이 법사위가 상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타 상임위에서 충분히 협의되고 여야 간에 합의되어서 넘어온 법안들까지 법사위에서 이것을 발목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딜레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지금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넘어온 법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법 체계상의 문제 또는 작구상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정체 속에 사고의 여파까지 더해져 어려운데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입니다. 인천 요금소부터 서인천까지 정체인데 인천 요금소 광장부에서는 승용차 사고도 처리 중이라 주변으로 혼잡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버스와 승용 차량 간의 추돌 사고 있었고요.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처리를 하면서 3km 밀립니다. 남해 제1고속도로 지선 함안 쪽으로도 동마산 진입로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를 수습 중이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임보사 사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4년 전 임보사가 세상에 나왔을 때 획기적인 유전자 치료제다 이렇게 주목받았는데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작용을 호소했고요. 그래서 2017년 임보사에 품목 허가를 해줬던 식약처가 허가 취소를 2019년에 했고 성분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임보사와 관련한 첫 판결이 지난 19일에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부작용 실험 결과를 숨긴 혐의를 받는 코오롱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보사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또 식약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코오롱 측의 성분 조작으로 많은 피해자가 나왔지만 처벌은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있고 임보사 집단 소송 법률 대리인을 하고 계시죠? 최덕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덕현 변호사입니다. 예, 판결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 주실까요? 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예. 코오롱 생명과학의 임원들이 그 식약처로부터 임보사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임보사의 주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가 있고요. 예.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허위 자료를 한국연구재단 등에 제출해서 총 11차례에 걸쳐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82억 원을 받았다는 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예. 임보사 소개 책자, 그 브로셔를 제작할 때 임보사가 사실은 무릎 관절 치료에 별 도움이 안 되고 관절 형성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마치 그 치료에 도움이 되고 관절이 형성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과장 거짓 광고를 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그 임원 한 명이 임보사 개발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넸다는 뇌물공여 혐의가 이번 형사 재판 임원들의 혐의였습니다. 이게 코오롱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뭔가요? 그 위계 행위, 즉 그 속임 행위도 있고 예. 디테일적으로나마 공무집행 방해 고의도 있다고 보았는데 속였고 공무집행 방해도 했다. 예. 그런데 왜 무죄입니까? 그 재판부는 그 실험용 쥐 10마리 중에 3마리에서 악성 종약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식약처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맞다. 예. 그 시험 결과에 대한 요약 내용을 코오롱 임원들이 그 의약품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표준화한 문서를 CTD라고 하는데 예. 그 문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를 한 후에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 외에도 그 임상 실험 결과를 보고서에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자료를 작성 제출해서 식약처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그 제출해서 심사 업무에 오인, 착각, 부지를 유발했다고는 보았는데 예.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약처의 불충분한 심사가 문제라는 취지였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허위로 자료를 서류 심사를 하는데 허위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식약처는 그러면 그런 허위 자료를 제출받고도 이게 허위 자료인 것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약처에도 어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코오롱 측을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식약처가 그 코오롱 임원들이 제출한 허위 소명 자료를 그대로 믿고 충분한 심사를 했어야 했는데 충분한 심사 없이 허가를 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충분한 심사라는 것도 제가 식약처를 취재를 좀 했었는데 예. 관련해서 서류 심사를 수십 군데 제약사들이 들어와서 한두 명의 공무원들이 이걸 서류 심사를 하는데요. 이게 충분한 서류 심사라는 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원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 허위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그걸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심사를 해야 충분한 심사라고 인정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용한 그 대법원 판례는 글쎄요, 뭐 출력 목재 소독을 하는 그런 방제업체 대표가 허위로 소독 작업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이런 허위 서류를 첨부해서 수출식물 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 수출검사 합격 증명서를 받은 그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신청할 때 정당하게 조사했으면 허위임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 이렇게 조사도 안 하고 합격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지 그 피고인이 뭐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는데요. 예. 이렇게 재판부가 인용한 판결과 달리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출국당한 중국 동포가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서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해서 입국 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한국에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고 예. 의사의 허위 진단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신청 사유와 소명 자료가 거짓인 거를 발견 못해서 허가를 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오롱 측이 무죄를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인보사 집단 소송을 지금 법률 대리하고 계시는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더 희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예. 그 형사상에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그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민사상으로는 고의뿐 아니라 회사 측 또는 임원 직원들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라는 것이라서 예. 약간 요건과 효과는 다릅니다만 형사상 무죄를 받았다면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가. 그렇다면 이제 인보사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가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식약처에서 허술하게 심사를 했다면 물론 그 인보사를 허가해준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예. 그 세계 최초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는 첨단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신약 인보사의 시판 허가를 위해서 약의 주성분이 무엇인지 그 특성과 효능, 부작용이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 자료는 제약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이고 예.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연구를 통해 논문이나 그 부작용 등을 검토한 자료들은 모두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서 심사 업무 과정에 검토 자료가 되었다면 우선 제약회사의 심각하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최덕헌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